안녕하세요. 공보의 우영재입니다. 자, 드디어 카디올로지의 꽃, 허혈성 심질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슬슬 카디올로지 끝이 보인다 싶네요. 물론 이 허혈성 심질환 단어는 조금 크다 보니까 아직 공부할 게 조금 많이 남기는 했는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허혈성 심질환 단어는 이제 다들 본인 때도 워낙 열심히 공부를 하는 단어이고, 그다음에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퍼시픽 책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퍼시픽 이게 그 협심증에 관련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대한 단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단원을 사실 굳이 왜 따로 떼어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단독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내용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USML의 스텝 1을 보면은 그 이제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그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거다 그럴 필요는 있는데 국시나 아니면 CK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는 거의 나오질 않아서 그걸 따로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ML의 책 기준으로 이제 11단원, 12단원이 이제 허혈성 심질환을 다루는 단원인데요. 앞에 11단원은 Stable Angina, Variant Angina 이렇게 나오고 12단원은 Acute Coronary Syndr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는 11단원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12단원 ACS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이제 허혈성 심질환에 들어가는 질환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이제 안정형 협심증,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 이게 있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 이제 코로나리 아터리의 그 아테로스클레로틱 체인지 그것 때문에 혈관이 그냥 많이 좁아져 있을 때 휴식 시는 괜찮지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 흥분 상태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혈류가 더 필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심장 이스키미아가 생긴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걸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은요. 그 단순히 혈관이 좁아진 게 아니라 그 혈관의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크가 터지면서 거기가 스럼보스로 막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여기에 이제 unstable angina, 그 다음에 non-ST segment elevation, 이제 NSTEMI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TEMI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unstable angina랑 그 다음에 NSTEMI는 사실상 하나의 질환의 두 가지 표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을 합쳐가지고 NST, ACS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둘의 차이는 카디악 안자임이 안 뜨면은 UA, 그다음에 오르면 NSTEMI 뭐 이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근벽이 크게 괴사가 되면은 이제 ST가 올라가는 ST 세그먼트가 올라가는 그런 걸 EKG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테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ariant angina는 혈관 자체는 완전히 정상인데 혈관이 간헐적으로 스파즘을 일으키면서 지멋대로 좁아져 갖고 흉통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죠. 주로 이제 뭐 자고 있을 때라든가 할 때 뜬금없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오늘 다룰 스테이블 엔자이나 일반적으로 협심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허혈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심장의 그 상대적인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에 이스키미아가 발생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심리적 스트레스나 감정 변화, 격렬한 감정 변화, 또 이제 주야 변화가 있는데 좀 더 밤에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제 밥 먹고 나면은 그 혈액이 좀 이제 그 소화기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운동이 됐을 때, 이럴 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옆에 있는 이 일러스트를 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추운 겨울 밤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그다음에 계단을 올랐다,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저녁 시간, 식사, 추위 노출, 운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했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일 때 그 산소의 요구량이 올라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빠르게 뛸 때, 심박수가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심장이 강하게 뛸 때, 그럴 때 이제 당연히 이제 O2 그 소모량이 놀아나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은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애프터로드에 의해 가지고 O2의 소모량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스키미아에 의한 데미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허혈성 심질환,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 허혈성 심질환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이런 상황일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슴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다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하냐?
그렇지는 않죠. 흉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를 자세하게 해가지고 허혈성 심질환을 꼭 의심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요, 그 응급실로 흉통을 호소하면서 온 환자에서 반드시 감별해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Acute Coronary Syndrome, 그다음에 Aortic Dissection, 그다음에 Pneumothorax, 그다음에 Pulmonary Embolism. 이 네 개는 무조건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질환의 특징은 흉통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좀 자세하게 보면은 첫 번째 그 retrosternal pai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마치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부분만 딱 아픈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제 목이나 턱, 어깨, 왼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방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만약에 스테이블 엔자이나 때문에 이런 흉통이 생긴 거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정 변화라든지 운동 등의 이제 유발 요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거나 아니면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준다면은 보통 이제 10분 내로는 좀 나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10분 이상 오래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까지 이미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퍼머너리 엠볼리즘이나 뉴모니아, 그다음에 뉴머소락스 이런 건 통증이 어떠냐면 플루리틱 페인, 흉막통이라고 하죠. 이제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더 심하다 이런 걸 들을 수 있으니까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 숨을 들이쉴 때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플루라이티스나 아니면은 그 뭐 이제 페리카다이티스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응급하게는 퍼머너리 엠볼리즘이나 뉴머소락스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다이섹팅 페인, 이제 찢어지는 것 같은, 잡아 뜯는 것 같은 통증이 등까지 방사한다? 그럼 이제 에오릭 다이섹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슴이 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다. 이제 주로 이제 그 가슴 흉통보다는 보통 이제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라고 하는데 흉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제 GERD, 아니 펩틱 울서 이런 이제 소화기 질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페인. 그다음에 이제 근데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 낫다 이런 통증은 페리카다이티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종종 흉통이 그 가슴 통증이 아니라 흉통 문제를 가슴 통증이 아니라 윗배 통증, 그러니까 에피가스트릭 페인이나 아니면 소화기 느낌, 이제 그러니까 너지아라든지 버미팅, 아니면 디스페이지아, 디스펩시아 이런 거를 주소로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이제 윗배의 통증이나 아니면은 구역감, 구토 이런 걸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증상도 그렇게 드물진 않아요. 그리고 그 윗배 통증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화기 통증, 소화기 원인만 생각하다 보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EKG를 찍었더니 MI라더라.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윗배 통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다짜고짜 소화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면허가 좀 약간 달랑달랑 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피가스트릭 페인을 호소한다면 반드시 그 ACS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에서 그러냐면 아무 사람한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면서 원래 고혈압이 있고 뭐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하는 등의 ASCVD 리스크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소화기 통증이라면은 주로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누르면 아파요. 이제 에피가스트릭 텐더니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피가스트릭 텐더니스 같은 거는 전혀 없는데 저 안쪽이 아프면서 막 쥐어짜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 근데 에피가스트릭 쪽이 다 그렇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EKG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 스테이블 엔자이나의 증상, 진단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주로 겨울철에 밥 먹거나 운동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슴이 쪼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10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쉬면 금방 괜찮아진다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응급실로 온다면은 일단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주고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다음에 뭐 EKG가 됐든 뭐 카디악 마커가 됐든 그런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방법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만약에 이제 안지오그래피도 추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일단 이제 기본 원칙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자세하게 이 사람한테 히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볼게요.
증상의 양상이 어떠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터는 뒤쪽, 레스트로스터는 가슴 안쪽이 아프는 것 같은 그런 통증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슴보다는 윗배의 통증이나 소화불량 이런 거를 CC로도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제 쥐어 짜는 것 같은 압력이 느껴지는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초킹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보통 10분 내. 이제 운동이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점점 심해지다가 이제 쉬면 점점 나아지는 양상이고요. 여기 이제 방사통이 있죠. 왼쪽 어깨나 아니면 새끼 손가락까지 아니면 또는 이제 목이나 턱까지 방사하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동반할 수 있는 게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 이런 것도 비특이적이지만 분명히 동반될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진단에는 이 전형적인 증상의 문진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력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발생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니면은 좀 쉬면 좀 낫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진단하는 데는. 그럼 이런 사람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주면서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TFT라든지 아네미아 이런 걸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팩터를 보기 위한 검사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쉰 상태에서 EKG를 찍어가지고 이제 통증이 없을 때 EKG가 정상이냐, 일단은 이제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주면서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완화가 돼가지고 흉통이 없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EKG를 찍었을 때 정상이냐.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을 때 합당한 EKG의 변화가 오느냐. 이게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심혈관계 검사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허혈성 심질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이제 퍼시픽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요것들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죠. 자, 아시겠지만은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 그대로 exercise EKG, 이제 흔히 이제 트레드밀 검사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이게 이제 환자한테 직접 러닝머신을 뛰게 하면서 EKG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콜로직 테스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데노신이나 아니면 다이피리다몰 같은 이제 바소다일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을 유도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도부타민을 이용해가지고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exercise EKG입니다. 이거는 신체 활동을 하면 허트레이트랑 BP가 오르게 되니까 이걸로 이스키미아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쉬고 있을 때는 EKG가 정상이지만 운동을 했을 때는 EKG에서 ST 디프레션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엔자이나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용한 검사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타겟 하트 레이트가 대충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함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나이가 90세 할머니다. 이런 사람 당연히 뛰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 매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90세 할머니들을 보면은 관절염이 심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허리가 굉장히 좀 굽어 있으시고 무릎도 아프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짚거나 하셔가지고 이제 걷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 어때요? 운동 시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한테 엑서사이즈 EKG 테스트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있으셨다. 이런 분 어때요? 또 운동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러닝머신 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서사이즈 EKG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원래 베이스라인 EKG 자체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검사를 했을 때 그 운동을 해서 생긴 변화를 이제 판독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이제 EKG는 원래 가만히 있어도 리드를 어떻게 붙이냐 아니면 환자가 좀 뒤척거리거나 하면은 이제 검사가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요 트레드밀 뛰고 있는데
그 검사에 당연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그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노이즈지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 뛰어가지고 생긴 변화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레스팅 이케이지 찍으면 이런 사람들은 스테이블 엔자이나 죄송합니다. 엑서사이즈 이케이지 그렇게 트레드밀 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가 뭐냐면은 첫 번째 ABBB 이런 게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페이스메이커 있는 사람들 이제 페이스메이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레스팅 EKG가 정상인의 EKG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 때는 이런 제한 조건들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대안이 요 아데노신이나 다이피리다몰 같은 바이소다일레이터를 이용한 파르마콜로직 스트레스 테스트죠. 그래서 이 약들은 코로나리 아터리의 바소다일레이션을 유도하는 약인데요. 제가 전에 이거 원리 설명을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 한참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스테이블 엔자이나라 함은요.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 요거 보셔도 되고 요거 보셔도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혈관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막힌다 하면은 그 뒷부분에 혈액 공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스키미아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근데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평상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요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이제 균일하게 뭐 전체 혈관이 다 생기는 게 아니고 일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요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생긴 뒷부분의 혈관은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fully dilated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요쪽으로 혈액이 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요쪽의 혈압을 최대한 낮추면은 요쪽에 비해서 요쪽의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혈액을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발달하거나 해가지고 최대한 혈액을 더 이제 끌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요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생긴 뒷부분,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있을 때 요 부분의 혈류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혈액 공급이 제대로 그 통증이 생기는 그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이미 혈관이 최대한 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제 기근을 최대한 넓게 뚫어서 최대한 혈액을 땡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데노신 같은 혈관 확장제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들은 정상 부분입니다. 요 부분들은 원래 혈관이 별로 이완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비교적 페리퍼럴 마스큘러 리지스턴스가 높아서 혈액이 잘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거를 바소다일레이트를 줘가지고 강제로 혈관을 넓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요 정상 부분에 비해서 막힌 부분이 최대한 혈관들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액을 상대적으로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요쪽도 이완을 해버리면은 이쪽은 어때요? 원래 간신히 혈관을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히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끌어오고 있던 게 얘가 혈관을 넓혀버리니까 이쪽으로 가려던 혈액이 좀 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거를 코로나리 스틸 피노미나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냐면은 우리가 바소다일레이터를 주는 목적은 이제 원래 둘 다 혈관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쪽보다는 이제 그 막힌 부분의 혈관을 넓혀가지고 그쪽으로 혈액을 조금 더 유도를 해주자 이게 바소다일레이터를 쓰는 목적인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이미 최대한 이완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완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이쪽의 혈액을 뺏어버리는, 스틸한다. 이런 패러독시컬한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파르마콜로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소다일레이터를 주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심장 혈류가 공급이 된다 그래가지고 심장의 혈관들이 쫙 이완을 할 거니까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겠죠. 근데 이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원래 있던 사람은 이 약물을 주면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스키미아가 생겨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스키미아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혈액이 이쪽으로 그냥 끌려다 버리니까 여기 이스키미아가 오히려 생겨버리는 효과 이런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솔라이터를 주면은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혈류가 떨어진 상황처럼 EKG 상에서 ST 디프레션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EKG 상에서 ST 디프레션을 확인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스펙트 같은 핵의학 검사를 했는데 그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그럼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 파르마콜로직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아데노신이나 다이피리다몰 이걸 이용한 바소다일레이터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LVBB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베이스라인 EKG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에서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EKG의 변화를 운동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서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게 그 reactive airway disease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천식이나 COPD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아니면 이제 다이피리다몰이라든지 테오필린 같은 이 약도 이제 그 뭐 테오필린은 사실 이제 천식 때 쓰는 약이고 다이피리다몰 이거 어때 쓰는 약이더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이건 다이피리다몰 어쨌든 뭐 이 약은 이런 약을 이미 쓰고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요 이제 바소다일레이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데노신은 에비블락이나 아니면 천식이 있으면 금기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 이게 있는데요. 도부타민은 베타1 아고니스트죠. 그래서 이게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약이니까 그 심장에 한해서 트레드밀을 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서도 이제 강제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니까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부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그 에어웨이를 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에스마는 뭐 COPD가 있는 사람한테서도 쓸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요. 그 타키아르디미아 이런 게 뭐 이제 원래 이제 부정맥이 있는 사람, 뭐 AFib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한테서는 이걸 사용하기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그 바소다이레이터 스트레스 테스트는 요 그 저기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허혈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스펙트 같은 요 라디오 액티브 아이소톱 업테이크가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그 줄어드는 걸 통해 가지고도 그쪽으로 이제 새로 허혈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그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 이 진단명 자체가 검사명 자체가 어때요?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약을 주고 나서 심장이 팡팡팡 뛰는 거를 에코카디오그래피로 확인을 할 텐데 그 저기 허혈이 생기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혈류가 떨어지니까 그 O2가 부족하게 되죠. O2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르마콜로직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데노신 아니면 다이피리다몰 같은 바소다일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도부타민을 이용해가지고 심장을 강제로 뛰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이제 바소다일레이터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원리가 이제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이라는 걸 응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했을 때 그 부분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핵이학 검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 방사성 물질이 잘 가지 않는 거,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둘 다 가능하고요. 도부타민을 이용해가지고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가지고 심장 그 부분에 그 움직임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확인하는 검사로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조건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처음 진단할 때는요. 만약에 이제 베타블로커나 CCB, 나이트레이트 이런 거를 쓰고 있었다면은 48시간 정도 그 중단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false 네거티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원칙적으로 금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뭐냐면요.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아니라 acute coronary syndrome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분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다든지, 여기 이제 응급실로 왔는데 이제 휴식하면서 나이트로글라이세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프다. 아니면은 이제 충분하게 가슴이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통증이 있다. 아니면 이제 10분이 지나고 계속 이제 10분, 20분 이렇게 지났는데도 가슴이 계속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말 고이는데, 10분, 20분 이상 계속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쉬어도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EKG에서 뭔가 이제 EKG를 찍었는데, 올드 MI의 흔적 외에 다른 소변이 보인다든지, 이러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이냐면은, 간단히 말해가지고 스테이블 엔자이나보다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의심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 안 됩니다. 환자 넘어갑니다. 이걸 할 게 아니라 뭐 카디악 엔자임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안지오그래피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ACS를 룰아웃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자 그냥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스트레스 테스트 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강의록에 뭐 운동 부하 검사의 해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써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쭉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럴 때 그 검사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진단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피는 뭐 대충 어떤 검사다 이거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 심근 스캔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핵의학 검사인데 요 그 핵의학 검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스펙트랑 펫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스펙트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요거는 그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심장 전체에 혈액이 그 잘 가는지 뭐 거는 검사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펫은 글루코스를 업테이크를 잘 하냐 이렇게 되는 검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심근 관류 스캔이라는 거를 도대체 언제 하는 검사인지 뭐 그 인디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열심하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핵의학 검사 자체가 이제 스테이블 엔자인에서 그렇게 빈출은 아니고요. 나와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펙트라는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기 심장의 혈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쉬고 있을 때는 요 스펙트에 이용하는 그 저기 뭐 방사성 물질, 뭐 테크네튬 뭐 이런 거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심장 근육줄에 잘 그 공급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저기 바소다일레이터, 뭐 아데노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면은 이제 코로나리 스틸 신드롬에 의해 가지고 요 막힌 부분의 혈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요 부분들의 방사성 표지 물질의 업테이크가 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은 막혀가지고 이런 게 생겼구나. 이제 스펙트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퍼퓨전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는 왜 하는 검사냐면요. 그 심장에 지금 골고루 퍼퓨전이 제대로 잘 되고 있을까? 이걸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는 유용한 경우가 언제냐면요. 응급실에서 ACS가 의심되었는데 다른 검사에서는 다 네거티브가 나오고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이제 혈류가 완전 정상이다. 즉 ACS를 룰아웃을 해도 될까? 싶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뭐 안지오 해가지고 혈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지오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지만 여기 미국 기준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안지오 같은 걸 하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에 비해서 핵의학 검사는 비교적으로 그렇게 비싼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USMLE는 핵의학 검사를 이렇게 중요한 검사는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ACS를 확실하게 룰아웃하기 위해서 이제 퍼퓨전이 완전히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이 스펙트라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검사는 이제 펫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FDG. 이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펫 검사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글루코스 비슷하게 만든 거를 업테이크를 잘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심근세포가 됐든 아니면 암세포가 됐든 그런 것들이 글루코스를 잘 업테이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한 검사죠. 그러니까 이 검사는 이 펫이라는 검사는 뭘 보기 위한 검사냐면요. 그 심근세포가 잘 살아있냐? 이걸 보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심근세포가 아예 죽어버렸다면 그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잘 안 될 거니까 쉬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든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같은 사람한테서 한 검사인데 심근세포 자체가 살아는 있지만 지금 당장 퍼퓨전이 떨어져가지고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거를 우리가 하이버네이팅 마이오카르디움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근세포는 잘 멀쩡히 살아있고 원래 기능도 정상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퍼퓨전이 떨어져가지고 그 저기 기능이 좀 지금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거를 hibernating myocardium, 이제 hibern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면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잠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제 기능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퍼퓨전이 떨어져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거, 그거를 hibernating myocardiu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떠냐면은 요 펫을 찍어보면은 정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를 이제 스펙트와 펫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스키미아가 발생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글루코스 업테이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근세포는 충분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혈류를 충분하게 공급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뚫어준다는 얘기죠. PCI나 아니면 캐비지를 이용해가지고요. 혈류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은 그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원래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심근으로 충분히 되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부타민 스트레스 에코카르디오그래피 이런 거를 하면은 이스키미아가 발생한 부분은 그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 심장벽의 움직임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죽은 부분이라 살리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펄퓨전만 조금 떨어져서 그냥 좀 쉬고 있는 하이버네이팅 마이오카르디움인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스펙트와 펫을 같이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에서는 없는 말이지만 펫에서는 정상인 부분 이런 걸 확인하면은 유바스큘라이제이션을 잘 시켜줘가지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는 언제 한다 그랬으면은 이제 ACS가 굉장히 의심되는 사람인데 나머지 검사에서 다 정상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퍼퓨전이 정상이라서 그 나머지 검사들이 다 정상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 즉 ACS를 확실하게 룰아웃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스펙트와 펫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그 단순히 퍼퓨전만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의 심근세포가 완전히 죽은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하이버네이팅 마이오카르디움이냐 아니면 이미 데미지도 돼가지고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난 거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이 스펙트랑 펫을 종합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해기학 검사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에 대해서 다룰게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환자가 응급실 왔는데 EKG에서 스테미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90분 내로 빨리 PCI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엔자이나나 아니면 NST-ACS에서는 어때요? 다짜고짜 PCI를 하진 않죠. PCI보다는 우선 약물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환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혈관을 좀 뚫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안지오그래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적응증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외울 게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하나하나를 잘 외웠냐고 심장에서 저기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이걸 대충 열심히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대충 큰 줄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테이블 엔자이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과적 치료로 증상 조절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스테이블 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타블로커 같은 거를 쓴다든지. 그럴 때 이제 PCI나 캐비지를 그럼 고려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혈관 상태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시술 위치를 어느쯤에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이 안지오그래피입니다. 이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위험해 보일 때 아니면은 그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보일 때 이럴 때 안지오를 한다 이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를 확실하게 배제해야 될 때, 아니면 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아니라 더 심한 게 의심된다. 이럴 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NST-ACS에서는 비슷해요.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즉 이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이럴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인디케이션들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내과에서 실제로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험을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스테이블 엔자이나든 NST-ACS가 됐든 안지오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적응증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증상이 안 좋아 보일 때, 또는 이제 그 약물 치료 가지고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아니면 확실하게 룰아웃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해야 된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엔자이나 페인이 어떤 페인인지,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의 임상 양상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진단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공부를 했고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 엔자이나를 그럼 진단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할지,
그다음 이제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비슷한 게 이제 베리언트 엔자이나인데 감별해야 되는 게 베리언트 엔자이나인데 어떻게 감별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